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신부는 제 발로 걷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려 홀레마루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너울에 가려진 얼굴은 끝내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 굽은 허리로 몸을 웅크린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지요.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이 혼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방의 문이 닫히자 고요함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요 위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떨고 있던 신부 채영은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마침내 꺼내려는 듯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리를 펴지 못하게 된 사연 뒤에 감춰진 오래된 비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도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5, 과묵하되 심지가 곧은 젊은이였지요. 그러나 도윤의 집안 사정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래 도윤네는 그리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과수원이 있었고 비록 큰 벼슬은 없었으나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였지요. 그런 집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면 다 도윤의 매형 태주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도윤의 누이, 도연의 남편이었습니다. 본래 장사 수완이 좋다 하여 누이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 투전과 쌍육에 빠진 한량이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쌈지에서 동전 몇 줄 빠져나가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러나 도박이란 것이 한번 손을 대면 놓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태주는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더 큰 판을 찾아다녔고 그럴수록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과수원 한 구석을 팔아 빚을 메우면 또 다른 빚이 생겨났고 밭 한 째끼를 넘기면 그보다 더 큰 빚쟁이가 찾아왔지요. 도윤의 아버지는 그 꼴을 보다 못해 병을 얻었습니다. 내 놈이 처갓집 재산을 모조리 말아먹을 셈이냐 하고 호통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우라병으로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여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허물어져가는 기와집 한 채와 빈 문서 뭉치뿐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사무제도 지나기 전에 매형 태주가 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혼자가 아니라 누이까지 끌고 도망쳐버린 것이지요. 도윤은 그날 밤 텅 빈 누이의 방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병들게 한 것도, 집안을 망하게 한 것도, 이 빚더미를 남기고 간 것도 모두 매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형은 누이마저 데려가 버렸으니 남은 짐은 고스란히 도윤의 몫이 되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낮에는 남의 논에서 품을 팔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불어나는 빚을 품엿으로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약을 쓰면 나을 수 있다 했으나 그 약값을 댈 형편이 못 되었지요. 도윤은 매일 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도윤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빚쟁이 셋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 집 주인 나와라.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도윤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으르렁거렸지요. 넉 달 안에 갚겠다고 해놓고
벌써 5달이 지났어. 오늘 당장 집 문서라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집을 부수고 말 테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잠깐 멈추시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사내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제법 사는 집안 사람인 듯 했지요. 빚쟁이 우두머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야,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고을배씨 문중의 집사 되는 사람이요. 할 말이 있으니 이 댁 도련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만. 빚쟁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집사는 도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 도령이시지요. 우리 댁 대감께서 도령에게 혼담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혼담이라 하셨습니까? 저 같은 처지에 누가 혼담을 넣는단 말입니까? 집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댁에는 아씨가 한 분 계신데 23살이 되셨지요. 그런데 그 아씨께서 허리를 펴지 못하십니다. 도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혼처를 구하지 못하셨지요. 대감께서는 아씨의 앞날이 걱정되어 대릴 사위를 들이시려 합니다. 도령이 사위로 들어오시면 이 집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도령 어머님의 약값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아준다. 어머니 약값을 댄다.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혼담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도윤은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 안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 일행이 돌아가고 빚쟁이들도 일단 물러갔습니다. 도윤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네가 장가를 가야 내가 산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돈 때문에 장가 가는 것이 싫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아닌 일이 어디 있느냐. 양반네 혼인도 따지고 보면 가문과 가문의 거래 아니더냐. 하지만 어머니, 도윤아, 네 마음 내 모르겠느냐.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이 혼인을 마다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 어미는 약 한 첩 못 쓰고 죽을 것이요. 너는 빚더미에 깔려 평생을 고생할 것이다. 그 집 아씨도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늙어갈 것이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인연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살다 보면 정이 드는 법이란다. 네가 그 아씨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한 사람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마른 갈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흘 후 도윤은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매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게 만들어 놓고 매형은 어디서 편히 지내고 있는 것일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팔려가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차가운 바람이 도윤의 빈 소매를 파고들었고 그 바람 속에서
도윤의 한숨만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홀레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찬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홀레날이 밝은 것이지요. 도윤은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네 마음고생이 오죽하겠느냐.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가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그 아씨를 위한 것이란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납덩이 같은 무거움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혼례는 신부집인 배씨 문중에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도윤이 가마에서 내리자 낯선 얼굴들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하나같이 수군거리는 표정이었지요. 저게 그 몰락한 양반가 자제란다. 빚 갚아준다니까 온 것이지. 추추. 그래도 저 정도면 볼만하구나. 생긴 건 반반하네. 도윤은 모른 척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어차피 각오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에 마음 상해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이윽고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부가 나타나는 순간 마당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영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으나 허리는 구부러진 채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내려놓자 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도윤은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맑고 단정한 이목구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지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양 채영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찔렸습니다.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씨도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구나. 혼례가 끝났습니다.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고 합글레를 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지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신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채영은 요 위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혼례 때와 같은 자세였지요. 도윤은 문을 닫고 방 한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부인, 채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오늘 고단하셨을 터인데 불편한 데는 없으시오.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할 말이 없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영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서방님.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채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지요. 말씀하시오. 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9살까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고 달리고 개울에서 물장구도 쳤지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9살 되던 해 이모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 사촌 오라버니가 저를
뒷산 바위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마을이 다 보인다면서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고 올라갔지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갔을 때 이종사촌 오라버니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허리부터 부딪혔지요. 그리고 다시는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이종사촌 오라버니가 저를 민 것입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밀었다고요. 그런데 이종사촌 오라버니는 제가 혼자 올라가다 발을 헛디딘 것이라 했고 이모부도 겁먹은 아이가 헛소리한다고 했습니다. 채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만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지요.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어? 채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사고 충격과 병환을 이기지 못하셨지요. 아버지는 이후로 이모부 일가의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14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인은 14년 동안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말입니다. 채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돈 때문에 이 혼인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허리 때문에 시집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채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부인의 말을 믿소. 채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부인이 14년 동안 이 말을 품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첫날 밤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말을 꺼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압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요. 나는 부인의 말을 믿겠소. 채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도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 채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등잔불이 지직거리며 방안을 은은하게 적셨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려가는 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 도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것은 불쌍한 병신의 여인이 아니라 14년간 진실을 묻어두고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가을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지요.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낯선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요. 옆을 보니 채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윤이 몸을 일으키자 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채영이었습니다. 사방님, 어젯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첫날 밤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놀라셨을 터인데 부담스러우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소. 오히려 부인이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마웠소. 채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요. 나도 부인에게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이 혼인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오. 어머니 약값과 빚 때문에 왔소. 도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소. 부인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싶었소. 둘 다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소.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이왕 맺어진 인연 서로 원망하지 말고 지내봅시다. 어떻겠소? 채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혼례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채영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아갔습니다. 채영은 허리를 펴지 못할 뿐 손재주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수놓는 솜씨가 곱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났고 글씨도 또박또박 단정하게 썼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채영은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경서와 사서에도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딸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채영이 워낙 총명하여 스승 노릇을 하던 훈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윤은 그런 채영과 이야기를 나누며 적잖이 놀랐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학식이 깊은 줄 몰랐어. 채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못 펴니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 조금 나아진 것이지요. 그 말에 도윤은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입니까? 채영은 그 긴 세월 동안 똑바로 선 사람들의 세상을 구부러진 허리로 올려다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물었습니다. 부인, 힘들지 않았소? 이렇게 오래 갇혀 지내는 것이. 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컸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요. 이종 사촌 오라버니도 원망했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도 원망했습니다. 채영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요.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수놓기를 배웠습니다. 내 허리는 못 쓰지만 손과 머리는 멀쩡하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러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지요. 아버지만 믿어주셨지만 아버지 한 분으로는 이 서러움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있소. 채영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나는 부인의 말을 믿는다고 했소. 그 마음 변함없소. 채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게 웃었죠.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 하나로 14년이 덜 서럽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먹했던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의 어머니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채영 집안에서 약값을 대주었고 좋은 약재를 구해 다리기 시작했지요. 혼례 전까지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어머니가 열흘이 지나자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본가의 문안을 가니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야위였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아, 네 덕분에 이렇게 일어나 앉게 되었구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과 처가 덕분이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 혼인을 승낙했기 때문에 이 약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야. 네 효심 덕분이다. 도윤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어떠하더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라. 어머니의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다. 허리를 못 편다 하니 성품도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좋은 분이라니 다행이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명하고 마음씨도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강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강한 여자가 좋은 것이다. 약한 여자는 이 세상 풍파를 못 버틴단다. 강한 여자라야 남편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지.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채영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14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이 채영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려는데 사랑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채영의 방이었지요.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영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요. 제발 아버지 병환이 나으시기를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채영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혼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나요. 안에서 잠시 기척이 나더니 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방님.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영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은 것으로 보아 울고 있었던 듯 했지요. 어머님께 문안 다녀오셨습니까? 그러하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소.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병환은 어떠하시오? 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으십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이라 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혼례 치르시느라 기운을 내셨습니다. 제가 시집 가는 것을 보셔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지요.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재치도 드리지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사셨지요. 그런 아버지가 곧 떠나신다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 텐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채영의 구부러진 등 위로 등잔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른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날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사위, 이리 가까이 오게. 그 목소리가 어찌나 힘이 없던지 도윤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채영의 아버지 배대감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의원이 매일 드나들었으나 차도가 없었고 이제는 미음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지요. 그날 아침 배대감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배대감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쓱하게 말랐고 눈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위. 예, 장인어른.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반드시 쾌유하실 것입니다. 배대감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채영을 자네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대감이 천천히 손을 들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마른지 뼈만 앙상하게 느껴졌지요. 사위, 내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장인어른. 배대감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채영을 부탁하네. 내 딸은 허리만 못 쓸 뿐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강한 아이야.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 자네가 알아줘야 하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대감은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모부를 경계하게.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모부라 하시면 부인의 이모부 말씀이십니까? 배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내의 자형 윤형길이라는 자야.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지요. 14년 전 채영이가 다친 날 일을 기억하나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모네 집에서 바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배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채영 말이 맞아. 그 애는 이종 사촌에게 밀린 것이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배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하네. 채영이가 9살 때 했던 말, 그 눈빛, 그 떨림, 거짓이 아니었어. 그러나 증거가 없었지. 본 사람이 없었고 이모부는 끝까지 사고라고 우겼으니 배대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모부 그자는 탐욕스러운 자야. 처음부터 내 아내에게 돈을 뜯어갔지. 장사한다며 미천을 달라 하고 갚는 법이 없었어.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참았네만 채영이가 다친 후로는 그자 얼굴 보기도 싫어서 출입을 금했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모부는 왜 그런 짓을 한 것입니까? 어린 조카를. 배대감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야. 도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라 하시면. 배대감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채영이는 무남 동료야. 내가 죽으면 이 집안 재산은 모두 채영에게 가지. 그런데 채영이가 폐인이 되어 시집을 못 가면 어찌 되겠나. 채영이마저 죽으면 외척인 이모부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네. 도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이유로 배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네. 그러나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 이모부가 제 아들을 시켜 채영을 다치게 한 것은 재산을 노린 것이라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평생 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노리다니. 그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배대감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사위로 삼은 이유가 있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빚 때문에 왔지만 그래서 더 좋았네. 이름난 양반과 자제는 절대 이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나 자네는 다르지. 자네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효자야. 그런 사람이라면 채영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장인어른. 배대감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 눈은 틀리지 않네. 자네는 채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배대감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부탁하네 사위. 채영을 지켜주게. 그리고 이모부를 경계하게. 내가 죽으면 그자가 반드시 움직일 것이야. 도윤은 두 손으로 배대감의 손을 감쌌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배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 잠시나마 평온함이 떠올랐지요. 그로부터 닷새 후 배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채영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요. 도윤은 채영 곁을 지키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양반들, 장사치들, 소작인들까지 줄을 이었지요. 배대감은 인심이 후했던 분이라 그를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장례 둘째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형님! 대성통곡하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이 마르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내였는데 울면서도 어딘가 두리번거리는 기색이었지요. 도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모 복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자가 이모부입니다. 윤형길이라는 자입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경계하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형길은 빈소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했습니다. 형님, 이 못난 동서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형님?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당 끝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14년간 출입을 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슬퍼할 리가 있겠습니까? 윤영길은 한참을 울더니 몸을 일으켜 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영아, 이모부다. 불쌍한 것, 아버지마저 여의었구나.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영길은 채영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모부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모부가 네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그 말에 채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초면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채영의 남편 도윤이라고 합니다. 윤형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형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울음기는 이미 사라지고 그 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지요. 아, 그래. 자네가 사위라는 청년인가. 윤형길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빚 때문에 대릴 사위로 들어왔다며 참으로 기특하구먼. 그 말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윤영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혜라. 그래, 은혜겠지. 윤영길은 다시 채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채영아, 이모부가 나중에 다시 올 테니 그리 알아라. 윤형길은 그 말을 남기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조문 온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바삐 걸어갔지요. 빈소를 나서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 흡사 집안 구석구석을 재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장인어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자가 반드시 움직일 것이야.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형길의 눈빛, 울면서도 차갑게 빛나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녹기를 반복했고 들판에는 마른 억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채영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채영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대단한 위로의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채영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인, 오늘 날씨가 좋소. 바람도 잔잔하고 햇살도 따스하니 잠깐 바깥바람을 쐬는 것이 어떻겠소. 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 바람이라 하시면 뒷산에 약수터가 있다고 들었소. 거기까지 다녀오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소. 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요. 등의자를 만들어 두었소. 내가 직접 칠 것이요.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님이 직접 치신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에게 맡기면 편하겠지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소. 부인과 단둘이 조용히 다녀오고 싶어서. 채영은 한참을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오후 도윤은 등이자를 지고 뒷산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등이자라 해봤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끈을 달아 한 사람이 질 수 있게 만든 간이 기구였지요. 도윤이 직접 목수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지만 도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채영은 등이자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지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쏟아졌고 멀리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힘드시면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괜찮소. 부인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채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가벼운 편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괜찮소. 도윤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채영은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 사람과 이렇게 편해진 것일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얼굴도 모르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채영을 바위 위에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약수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논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고을 읍내가 보였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겨울 해는 낮게 떠 있었습니다. 채영은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말씀하시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겠소. 채영은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9살 때였습니다. 가을이었지요. 들판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어머니 손을 잡고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명절 인사차였지요. 어른들이 안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뒷산 기텀에서 놀았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종 사촌 오라버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근 오라버니는 저보다 7살이 많았으니 그때 16살이었지요.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말했습니다. 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요. 올라가 보라고요. 자기가 밑에서 받쳐줄 테니 걱정 말라고요. 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받쳐주는 대로 바위에 올랐지요.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라버니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지요. 그리고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허리부터요.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오라버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도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을 때 등에서 무엇인가 꺾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로 감각이 사라졌지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밀었다고요. 그런데 오라버니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올라가다 미끄러진 것이라고요. 말렸는데 안 들었다고요. 도윤의 이가 갈렸습니다. 이모부도 오라버니 편을 들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헛소리 한다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날 이후로 14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 없이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버지만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님도요. 채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6살짜리가 9살 어린 동생을 바위에서 밀어 평생 폐인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니.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자가 이모부라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인, 내가 한 가지 약속하겠소. 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시오? 도윤은 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허리 반드시 고칠 방법을 찾겠소.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오. 세상에 명의가 없겠소. 어디엔가 부인의 허리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오. 내가 반드시 찾아보겠소. 채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4년간 수많은 의원을 불렀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뼈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도윤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헛된 희망은 헛되지 않소.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요. 그러나 찾아보면 길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찾아볼 것이요. 채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도윤은 채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수터 위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도윤은 그날 밤부터 명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장애나가 약재상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디엔가 허리를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도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말입니다. 그날 도윤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모 복녀에게서였지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도윤은
채영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채영이 14년간 짊어진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유모 복녀였습니다. 복녀는 채영이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킨 몸종이었습니다. 나이 54, 채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어머니 역할까지 대신해온 사람이었지요. 도윤은 복녀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서방님, 말씀하십시오. 14년 전 부인이 다친 날 말이다. 그날 네가 이모네 집에 함께 갔다고 들었다. 복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가 본대로 말해보아라. 복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기색이었지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인의 남편이다. 부인을 위한 일이니 솔직히 말해다오. 복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날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아씨가 안채에서 인사를 드리는 동안 저는 종들과 함께 있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산 기천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지요. 복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씨는 바위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리부터 부딪히신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바위 위에 성근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었느냐? 복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당황했다기보다는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니 한 발 물러섰지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찌 되었느냐? 곧 어른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씨가 울면서 말씀하셨지요. 오라버니가 밀었다고요. 그런데 성근 도련님은 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씨가 혼자 올라가다 미끄러진 것이라고요. 복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모부 어른도 성근 도련님 편을 드셨습니다. 아이가 겁먹어 헛소리 한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본 것을. 복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서방님. 양반 어른께 어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모부 어른이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지요. 헛것 본 것 아니냐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14년간 제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씨가 억울하게 폐인이 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나 다름없지요.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근의 당황한 얼굴, 들킨 사람의 표정.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증거였지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야, 고맙다. 내 이야기 잘 들었다. 복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제발 아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고을 장터에 나간 사이 뜻밖의 손님이 채영을 찾아왔습니다. 이종 사촌 오라버니 성근이었습니다. 채영은 사랑채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지요. 채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라버니, 성근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29, 몸이 마르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내였습니다. 아버지 윤형길을 꼭 빼닮았지요. 성근은 채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채영아, 오랜만이구나.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근은 희죽 웃었습니다. 왜 반갑지 않으냐? 14년 만에 보는 사촌인데. 채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아직도 그 성깔이 남아있구나. 허리도 못 펴면서 입은 살아있어. 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근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쁘니까 본론만 말하마. 여기 재산 양도 문서다. 이 집과 논밭, 전답 일체를 이모부 명의로 넘기는 문서야. 여기에 네 수결만 찍으면 된다.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성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긴. 원래 이 재산은 우리 몫이었어야 한단 말이다. 네 아버지가 욕심을 부려 빼앗아간 것이지.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성근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죽었어.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허리 못 쓰는 너 하나야. 그리고 빚 때문에 굴러들어온 사위 하나. 채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성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순히 수결을 찍어라. 그러면 너도 네 남편도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버티면 성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4년 전 일을 또 당하고 싶지는 않겠지.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성근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흘 줄게. 사흘 안에 수결을 찍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성근은 문서를 탁자 위에 던져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채영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4년 전 일을 또 당하고 싶지 않겠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채영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어? 안색이 좋지 않소.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방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도윤은 미심쩍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문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방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나 말하면 서방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근의 그 눈빛, 서슴없이 사람을 해칠 것 같은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채영은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이 숨기는 비밀, 도윤이 모르는 위협.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손 못 놓겠느냐. 도윤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지요. 그날 일이 어찌 되어 그 지경까지 갔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복녀의 증언을 들은 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영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성근이 일부러 밀었고 그 배후에는 이모부 윤형길이 있었지요. 도윤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장인어른을 알던 이들, 윤형길과 거래했던 상인들, 14년 전 그 무렵을 기억하는 노인들, 하나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윤형길이라. 그자 젊었을 때부터 욕심이 많기로 소문났지. 처남댁에 붙어 살다시피 했다네.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렸어. 장터의 포목상도 이야기했습니다. 배대감댁 재산이 많다는 건 고을 사람 다 아는 일이지요.
윤형길이가 그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돌았습니다. 도윤은 조각조각 흩어진 이야기를 맞춰 나갔습니다. 이모부 윤형길은 처형인 채영 어머니가 부잣집으로 시집간 후로 끊임없이 재산을 탐냈습니다. 장사 미천을 빌려달라, 급한 돈이 필요하다, 온갖 핑계로 돈을 뜯어갔지요. 그러다 채영 어머니가 아들 없이 딸만 낳자 윤형길의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무남 동녀. 채영이 시집을 못 가면, 채영마저 죽으면 그 재산은 외척인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채영을 폐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도윤은 치가 떨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9살짜리 조카를 평생 폐인으로 만들다니. 그것이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채영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영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했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영의 방으로 가려는데 유모 복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복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씨께서 며칠째 밥을 못 드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성근 도련님이 다녀갔다 합니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근이 왔다고? 예, 저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혼자 오셔서 아씨를 만나고 갔다 하더군요. 도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 어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자가 반드시 움직일 것이야. 도윤은 곧장 채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지요. 부인 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채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성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자가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채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숨기지 마시오. 나는 부인의 남편이요. 무슨 일이든 함께 감당할 것이요. 채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채영은 탁자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근이 두고 간 재산양도 문서였지요. 도윤은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 사촌 오라버니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수교를 찍으라고요. 안 그러면 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4년 전 이를 또 당하고 싶지 않겠지 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자가 감히. 도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어. 채영이 도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위험합니다. 그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를 밀어 폐인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 없을 것이오. 도윤은 방을 나섰습니다. 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내일 관아에 가서 이 일을 고발할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우선 복녀의 증언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증거로 삼을 계획이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구냐? 대답 대신 검은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도윤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놈들 손 못 놓겠느냐. 도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두 번째 타격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도윤의 귀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지. 빚쟁이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성근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성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열하게 웃고 있었지요. 경고해 두마. 다시 한번 설치면 그때는 목숨을 보장 못한다. 알아들었느냐? 성근은 발로 도윤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도윤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근 일당은 몇 차례 더 도윤을 구타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입에서 피맛이 났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복녀가 달려왔습니다. 복녀가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봐라, 사람 살려. 도윤은 복녀의 부축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구리와 등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채영이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도윤의 목소리에 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영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채영은 도윤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제가 숨긴 탓에 서방님이 이렇게 채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겁이 나서 서방님이 다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손을 들어 채영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탓이 아니요. 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자들이 나쁜 것이지 부인이 무슨 잘못이요. 울지 마시오. 채영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도윤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도윤이 쓰러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방 안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구리 뼈에 금이 갔는지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의원은 최소 보름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이모부 일당이 움직였습니다. 윤형길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채영아, 이모부가 왔다. 윤형길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안채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아들 성근과 덩치 큰 건달 둘이 따라왔지요. 채영은 사랑채에서 하인에게 부축받아 나왔습니다. 이모부,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윤형길은 해죽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조카 문안 왔지. 사위가 크게 다쳤다며. 안 됐구나, 안 됐어. 그 말투의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형길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 참 좋구나. 내 처형이 시집와서 살던 집인데 내가 와보기는 14년 만이야. 윤형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채영아, 성근이한테 문서 받았지.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사흘이 지났는데 답이 없더구나. 채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결을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윤형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모부께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윤영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윤영길은 채영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서방은 반죽음이 되어 누워있고 너는 꼬부라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채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윤형길의 손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 못 멈추겠느냐. 낯선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웬 여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윤영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은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은 도연이요. 이 집 서방의 누이요.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라면 도박에 빠진 매형 태주와 함께 도망쳤던 도윤의 누이였습니다. 도연은 윤형길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내 동생과 제 올케에게 손대려면 나를 먼저 넘어가시오. 윤형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도박꾼 남편에게 쫓겨 도망친 년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 듣고 왔소. 빚 때문에 폐인 여인에게 장가갔다는 말에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소.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이다. 도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 동생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이 혼인을 했고 올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소. 그런데 어떤 놈들이 올케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내 동생을 패서 반죽음을 만들었다 하더이다. 도연은 윤형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놈들이 바로 당신들이지. 윤형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성근아, 전연 좀 치워라. 성근이 건달들을 데리고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덤벼라. 나는 도박꾼 남편에게 쫓기면서 온갖 겁탈을 당해봤다. 저 정도 사내들한테 진례가 아니야. 도연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품에서 작은 호신칼을 꺼내 들었지요. 성근이 주춤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여인의 눈빛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목숨을 건 자의 눈이었지요. 윤형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가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줄 알지 마라. 윤형길은 채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채영아, 순순히 수결 찍으면 좋게 끝날 것을. 끝까지 버티면 어찌 되는지 두고 보거라. 윤형길 일당은 그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가 도윤 서방님의 누이이십니까? 도연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못난 누이요. 도연은 채영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옳게 늦었지만 인사드리오. 내가 도망친 탓에 동생이 이 고생을 했소. 면목이 없소. 채영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서 서방님께 가보셔야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이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도연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가 어찌 여기에. 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누나가 잘못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에게 끌려다니느라 가산이 탕진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빚더미를 내게 떠넘기고 도망쳤다. 누나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도윤은 말없이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폐인 여인에게 장가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머니, 약값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그 말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내가 다 망쳐놓았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응, 원망했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원망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도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주어서 고맙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어도 온 것이 안 온 것보다 낫소, 누나. 이제라도 힘을 합칩시다. 도연은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가 망친 감은 내가 바로 잡겠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두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이라니? 복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께서 수소문하셨던 의원 어른이 오셨습니다. 한양에서 오셨다 합니다.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명이었습니다. 도윤이 채영의 허리를 고칠 방법을 찾아 사방에 수소문했던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관을 쓰고 약계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내가 구침의 선노인이요. 허리를 다친 부인이 있다 하여 먼 길을 왔소. 도윤은 반색했습니다.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선노인은 채영을 진찰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있어 완전히 낫기는 어려우나 꾸준히 침을 놓고 약을 쓰면 허리를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평생 거짓말은 안 하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요. 인내가 필요하오.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맙시다. 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돌아왔고 명희가 왔습니다. 그릇해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삿도 나으리 억울합니다. 채영의 외침이 관아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지요. 그날 아침 일이 어찌되어 그 지경까지 갔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 선호인의 치료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침을 맞고 약을 다려 먹은 덕분에 채영의 허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한 사람처럼 곧게 설 수는 없었지만 지팡이에 의지하면 허리를 반쯤 세울 수 있게 되었지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허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장하오, 정말 장하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모부 일당이 마지막 수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이라는 작가 이 집에 있느냐? 도윤은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포졸들이 방으로 들어와 도윤을 끌어냈습니다. 이놈이 도윤이냐? 너를 절도죄로 잡아간다. 도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도라니? 무슨 소리요? 내가 무엇을 훔쳤단 말이오? 포졸 우두머리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윤형길이라는 자가 고소장을 넣었다. 내 놈이 자기 집에 침입해 은장도를 훔쳐갔다고 하더라. 도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은 무고요. 나는 그 집에 발도 들인 적이 없어.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해라. 도유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채영은 마당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도 막으려 했지만 포졸수가 많아 역부족이었지요. 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고였습니다. 무고. 이모부가 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모, 복녀가 달려왔습니다. 예, 아씨. 지팡이를 다오.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몸이 괜찮다. 내가 직접 관아에 갈 것이다. 채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4년을 참았.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옳게 내가 함께 가겠소. 복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씨. 그날 일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까지는 반시진거리였습니다. 채영은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10걸음을 걸으면 쉬고 또 10걸음을 걸으면 쉬었지요. 도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발로 가고 싶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년간 남에게 업히고 들것에 실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제 발로 가야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영길과 성근이 원고 자리에 서 있었고 도유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막 신문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채영이 관아문을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채영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배씨 문중의 딸 채영이옵니다.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채영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제 남편은 무고를 당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윤형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년이 미쳤나? 사또 나으리, 전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또가 손을 들어 윤형길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사또는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아라. 무고라 함은 무슨 근거냐. 채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고발할 것이 있사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4년 전 제가 9살 되던 해 저는 이모네 집에서 다쳤습니다. 뒷산 바위에서 떨어져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채영은 윤형길과 성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종사촌 오라버니 성근이 저를 밀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 이모부 윤형길이 있었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윤형길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년이 미친 소리를. 사또 나으리, 저년은 어릴 때 충격받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년입니다. 사또가 윤형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조용히 하라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윤형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느냐?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있사옵니다. 채영이 뒤를 돌아보자 복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녀는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배씨댁의 종 복녀라 하옵니다. 14년 전 그날 소인이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사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도착했을 때 아씨는 바위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성근 도련님은 바위 위에 서 있었사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근 도련님의 얼굴은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사옵니다. 소인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것은 실수로 사고가 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사옵니다. 성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 어른께서 소인을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헛것 본 것 아니냐고요. 소인은 종의 신분이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사옵니다.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채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모부가 저를 다치게 한 이유가 있사옵니다. 무슨 이유냐? 재산입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무남 동녀입니다. 제가 시집을 못 가고 죽으면 외척인 이모부에게 재산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폐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채영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모부의 아들 성근이 며칠 전 저에게 가져온 문서입니다. 재산을 이모부 명의로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수결을 안 찍으면 14년 전 일을 또 당할 줄 알라고요. 사또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윤형길, 성근, 할 말이 있느냐? 윤형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가 성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근이라 했느냐? 네가 직접 말해보아라. 14년 전 일이 사고였느냐? 네가 밀었느냐? 성근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형길이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 다물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성근의 얼굴은 이미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중간하게 거짓말하면 더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사실대로 말하면 참작해주겠다. 성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밀어싸웁니다. 윤형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냐? 그러나 성근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입니다. 채영을 밀어서 다치게 하라고. 그러면 시집을 못 가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성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인은 그때 16이었사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관아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14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말이 마침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채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해냈소. 부인이 해낸 것이요. 채영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14년의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근의 자백이 떨어지자 관아마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즉시 윤형길과 성근을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어린 조카를 폐인으로 만들고 재산을 탐한 천인공노할 죄인들이다. 윤형길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전연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으니 아버지가 아무리 발뺌해도 늦은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윤형길의 팔을
비틀어 끌고 갔습니다. 성근은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주로 저지른 일이 이제야 대가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또는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자는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석방하라. 도윤은 일어나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사또는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배씨댁 딸이라 했느냐? 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사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4년간 억울함을 품고 살았구나. 오늘에야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라.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보름 후 윤영길과 성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영길은 어린 조카를 해치도록 사주한 죄, 14년간 진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한 죄, 재산을 탐해 협박하고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져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지요. 성근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것이라 참작은 받았으나 곤장 50대와 3년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채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하오? 채영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망이 풀렸나 생각했습니다. 풀렸소?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14년을 허리 못 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고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평생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지요. 그 세월을 어찌 몇 년 유배, 몇 년 노역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채영의 눈에 서글픔이 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저만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앞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장하오. 정말 장하오. 채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이른 봄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눈이 녹아 물이 흐르고 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명예 선호인의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채영의 허리는 점점 기력을 되찾아 이제는 지팡이 하나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꼿꼿이 설 수는 없었지만 반쯤이라도 허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채영에게는 큰 기쁨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채영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어. 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 혼인을 할 때 나는 솔직히 말해 마음이 없었소. 어머니 약값과 빚 때문에 온 것이었지요. 채영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오.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소. 부인의 강인함을, 총명함을,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소. 이제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인의 남편이 되고 싶소. 채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와 다시 한번 부부의 연을 맺어주겠소.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이요. 채영은 한참을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도윤은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누이 도연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동생 부부 곁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도윤이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고맙소. 그때 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도윤은 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일은 잊읍시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요.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도윤아. 누나가 열심히 살게 두고 보아라. 도윤의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채영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채영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채영에게는 어릴 때 엿된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채영 집안의 농사와 장사를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몰락했던 가문은 다시 일어섰고 고을에서 알아주는 넉넉한 집안이 되었지요. 채영은 여전히 허리가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채영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도윤, 시어머니, 누이, 도연, 유모, 복녀. 14년간 홀로였던 채영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과 채영은 뒷산 약수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도윤이 등이자를 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채영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지요. 약수터 바위에 앉아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말씀하시오. 처음 혼례날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폐인인 몸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이 너무 서러웠지요.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습니다. 서방님 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채영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저를 믿어주셔서, 제 곁에 있어주셔서. 도윤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맙소, 부인. 부인을 만나 비로소 알았소.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지, 사람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팔려가듯 시작된 혼인이었습니다. 허리를 못 쓰는 신부와 빚더미에 앉은 신랑의 만남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채영은 도윤을 통해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얻었고, 도윤은 채영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영이가 그러했지요.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만 믿어주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입니다. 도윤이 채영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지요. 팔려가듯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행처럼 보이던 일이 나중에는 큰 복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